네, 이슈엔 토크 첫 번째 이슈입니다. 북한 리스크에 또다시 발목을 코스피가 잡혔습니다. 사흘째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공포를 살 수 있는 것인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 4년 만에 최고치 경직. 와, 짝짝짝짝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배경에 어느 것들이 있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입니다. 카메라 모듈주들이 동반해서 상승세를 가졌는데요. 그것은 갤럭시 S4에서 드디어 화소 싸움에서 수혜 기대감 속에 강세가 왔는데요. 1,300만 화소에 장착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카메라 모듈들이 동반 상승세 쪽에 기대감이 좀 나왔었다는 거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히 전일 같은 경우에 미국과 유럽에서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의 긍정 부분이 도출되었고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사상 최고치 갱신까지는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도대체 또 오늘도 갈 것처럼 하다가 약보한 마감을 했습니다. 대봉 리스크 이제 그만 할 때도 된 것 같은데 좀 지겹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옵션 만기가 끝나야 지정학적 리스크 끝날 것 같은데요. 김영준 멘토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상당히 좀 불안하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출발이 됐던 건 결국은 개성공단에 대한 출입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문제가 터진 건데 지금 이제 각 전문가들이 이제 대북 리스크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자료들을 내놓으면서 뭐 한 5가지 시나리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일단은 모든 거에서 이제 결론을 보면은 결국은 전면전은 힘들 거고 만약에 그 전쟁이 난다 그래도 한반도 내에서의 작은 지역적인 어떤 전쟁 정도가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북한에서 이제 뭐 핵 미사일을 미국까지 쏘겠다, 하와이로 쏘겠다, 뭐 우리나라로 쏘겠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는데 결국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전쟁이 나고 안 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거를 이용해서 파생 쪽에 선물 옵션 매매하는 쪽이 좀 장을 휘둘러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휘둘리는 현상에서 일부 종목들의 낙폭이 좀 커지면서 굉장히 불안 심리들이 조성되는 게 지금 문제인 거고요. 분명히 전면에는 누가 있냐면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오늘까지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좀 팔았던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3조 8천억 정도입니다. 네네. 굉장히 큰 규모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주춤하더니 오늘 다시 이제 한 2,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다. 결국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됐는데 그리고 분명히 이제 이유는 북한발 리스크인데 결국은 이들은 지금 뭔가 다른 쪽에서 파생 쪽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쪽의 어떤 수익으로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기가 힘드니까 결국 선물 옵션이라는 어떤 틀을 이용해서 그쪽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쪽의 전략을 좀 사용하는 것 같기 때문에 뭐 시장은 계속적으로 어떤 현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리가 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나마 이제 다행인 거는 결국 방어적 성격이 강한 내수 쪽은 비교적 오늘 강세를 보였고 뭐 내수주라고 하는 거는 유통, 음식, 통신 뭐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경기 민감주 쪽으로 집중적인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뭐 화학주, 뭐 조선주, IT 뭐 이런 부분들이 약세를 보였다. 결국 지금 현재는 결국 내용이 이제 북한발 리스크 때문에 시장이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메이저급들 수급을 쥐고 있는 쪽이 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파생 쪽에서만의 어떤 매매 공간들을 지금 만들어서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겨가는 그런 구조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 쪽이 이제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최저가, 지금 52주 신저가를 지금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가지고 보유고 계신 분들은 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지금 사지 말아야 될 업종들이 하나둘씩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한 북한 리스크 좀 지겨울 만큼은 한데요. 정대희 멘토, 북한 리스크 때문에 투자 심리도 사실은 위축됐어요. 오늘 같은 경우 코스닥도 그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상승 모멘텀을 잘 유지하다가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뭐 저희가 출연할 때마다 이렇게 북한발 리스크가 터지고 또 유가증권 쪽에서는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좀 수급이 약화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글쎄 뭐 저희는 뭐 별 다른 느낌은 없었습니다. 뭐 매일 발생되는 일이고 매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쟁만 미사일이 실제 오가지 않는다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오늘 저희 회원분들과 함께 좀 편안하게 매매를 느긋하게 즐기셨다는 건가요? 예, 저희는 오히려 또 추가 매수를 또 하는 그런. 예. 그래요. 오늘 왜냐면 특히나 이제 강한 양봉세가 있었는데 윗꼬리가 달리는 것들이 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정대면 또 그런데도 좀 느긋했었다.
예. 그러면 계속 보유 전략들이 조금 또는 신규 매수 편입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하루였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그 코스피 종목들은 대형주 위주나 중소형주 위주로 건들질 않고 있고요. 네. 지금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이 14일 연속 순매도에 따라서 그 약 2조 5천억 원, 약 3월 달부터 현재까지 2조 5천 원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수급이 약화됐고, 금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의 매도가 제조업을 비롯한 전기전자라든가 운수장비, 화학, 심지어까지도 외국인은 음식료 쪽도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받아주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음식료업 쪽은 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좀 제가 좀 바라는 거는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에서는 조금 매수를 계속 강화해주고 있는데, 투신권에서 3월 29일까지는 좀 누적 매도액이 좀 주는 모습이 보였다가 다시 매도가 늘어나는, 그래서 투신권까지 좀 받쳐주면 지수가 좀 더 버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김영준 멘토 제가 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 투신 쪽에서 자꾸만 이게 월말 효과라는 게, 그리고 네.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것도 이제 펀드의 규모가 네. 줄어들면서 네. 사실 안 나와도 되는 현상인데 네. 학습 효과처럼 꼭 나와요, 월말에. 네. 그래놓고 이 연초에 이렇게 많이 월초에 꼭 때려요. 네. 이거 좋은 현상은 아니잖아요. 좋은 현상 아니죠. 좋은 현상 아니고, 지금 사실 이제 투신권이 지금 매매가 굉장히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투신의 매수 여력을 이제 어느 정도로 보냐면, 펀드를 100이라고 놓고 볼 때 92 정도를 채웠을 때는 매수 여력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98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매수 여력이 없는 매도 압력인데, 네네. 결국 이제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펀드에서 이제 계속 매도 압력이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풀로 채우는 상태에서 펀드 환매를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월말 효과가 나오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예전에 가입했던 정식 펀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정식 펀드의 자금이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시기가 이제 보통 25일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월급을 주는 시기가 25일이고, 이제 그게 보통 하루 이틀 내에 소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들어오면은 안 살 수가 없는 거고, 그 비율에 따라서 그냥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네.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매도를 해야 될 때는 결국은 우선 사놓고 매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차피 지금 투신의 매매는 당분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도 오늘 하나를 좀 교수님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렇네요. 저희 회사도 월급이 이제 할 때 급여일이 2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5일 날 받아서 카드값 낼 거 내고 생활비 내고 나서 이제 펀드 투자를 하려면 그 월말에 딱 걸리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렇네요. 저 월초로 바꿔야겠습니다. 월초가 좀 더 기준가가 좀 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해외 증시는 지금 호황입니다. 근데 국내 증시는 여전하게 디커플링 현상, 또한 신흥국가 쪽에서 다시 한번 우상향을 점진적으로 움직임 조짐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선진시장, 일본 시장까지 좀 뺏기는 상태인 것 같은데요. 요즘 사회적인 이슈에 가장 심각한 단어가 있다라면 왕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증시가 왕따 같아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김영준 멘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건 저번에 한번 풀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선진국 증시가 강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푼 나라들이 강세를 보이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유동성을 충분하게 풀었던 나라, 유럽, 일본, 미국은 강세를 보이는데 돈을 안 푼 나라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안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디 가서 움직이냐면 코스닥 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지금 대형주가 안 움직이는 거지 그 시장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형주가 안 움직이는 진짜 이유가 뭐냐? 수급이 부재하죠. 지금 외국인들 계속 퍼붓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땡길 만한 종목이 없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태, 자동차주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상태, 나머지 업황들 안 좋기 때문에 결국은 수급 안 좋죠. 주도주 없죠. 거기다가 불확실성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대북 리스크 관련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결국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고 한다면 수급이 돌아와야 되고요. 네. 최소한 끌고 갈 만한 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주도주 종목군이 형성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형주는 파생에 지금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웹도덕 현상이 너무 심해요. 네. 근데 이제 대형주 소외 현상은 결국은 중소형주 강세
와 지금 이코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힘의 그 중심축이 지금 중소형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얘기고, 어허. 예, 이런 부분은 그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당분간 상당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안 움직인다고 보기보다는 뭔가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때가 아니냐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정대희 멘토. 예. 이 디커플링, 왕따 증시, 왕따를 당하면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뭐 정대희 멘토와 함께 하시는 우리 멘토 클리닉을 좀 접하시는 분들은 같이 하실 텐데 예. 이 왕따를 우리가 제대로 이겨내려면 예. 어떤 것이 따라와야 될까요? 글쎄요, 제가 지금 시장을 좀 네. 우리나라가 디커플링이 나는 이유는요. 그 아까 김용주 멘토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미국이라든가 중국은 일본은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보다 한 달 내지는 2달 좀 빨리 들어섰는데 그랬죠. 미중일은 정부 정책을 빨리 추진을 했다는 거죠. 공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 정책을 빨리 추진하면서 돈을 풀거나 뭐 이런 정부 정책적으로 좀 추진력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여야 정부 조직법 합의 지연으로 인한 뭐 정책 공백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신성장 동력이 부재가 되고 또 자꾸 정책 발표 계속 나옵니다. 이번에도 신정부 정책 기조 발표는 대선 경우와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되풀이가 되면서 뭔가 추진력이 좀 미흡하다. 거기에 일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좀 활성화를 시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주택이라든가 고용, 실물 지표들이 좀 호전되면서 그거는 실질적인 건데 이제 낙관론까지 뒷받침을 해주면서 경기 회복에 좀 가속도를 붙이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제 성장률 2%, 물가 상승률 2%인데 무제한 돈을 풀면서 그렇게 추진력 있게 정부 정책을 한다는 거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정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 추진력이 좀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신성장 동력성을 찾아야겠고요. 네. 그걸 찾아서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우리 모범생 진짜 와, 오늘 멋진데요? 진짜 교수님 A+ 주시죠. 네, A+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주실 거죠? 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냐면 지금 우리 정대희 멘토가 얘기했던 게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가려져 있는 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지금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입니다. 아직까지 정부 자체가 안정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안정적인 장책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은 뜨거 이거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4월 만에 반등이 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만큼 우리 김용준 멘토가 얘기하신 것처럼 중소형 장세 쪽으로 좀 많이 가고 쏠려 있는 것 같은데요. 코스닥 그래도 셀트리온은 강하게 좀 못 들어올렸죠. 이 부분에 코스닥 강세 배경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매매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지 김용준 멘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앞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지금 코스닥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는 거래소가 올해 내내 1년 동안에 얼마를 팔았냐면 3조 8천억을 외국인들이 팔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이 화면을 잠깐 좀 띄워보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놓고 보면은 지금 코스닥 기준에서는 외국인들이 지금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정확하게 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되는데 7,668억을 오늘까지 샀습니다. 와, 네네. 그리고 기관들도 주춤주춤하다가 외국인들을 쫓아가면서 결국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매수 강도를 강화시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기관들이 다시 5,500억.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한 1조 3천억 정도 산 거죠. 그렇죠. 결국 수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급이 되는 상태에서 FN 가이드 기준으로 2013년도 코스닥 상장사 이익 나는 113개를 집계한 결과 영업이익하고 순이익이 50% 정도 증가할 걸로 지금 분석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기업들이 실적도 나오는 데다가 수급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는 깔려있는 배경이 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이나 중소형주들이 못 움직였던 것은 거래소가 그만큼 한 10년 정도 장기적으로 좋았는데 그만한 부분들을 사실은 중소형주는 반영을 못하고 대형주 갈 때 철저한 소외 현상들을 좀 받았거든요. 그걸 뭐 코스닥 차트로 잠깐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이제 월봉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금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2009년도부터 그냥 그 자리예요.
그 박스권의 장기 박스권에서 큰 틀에서 하단을 480 정도, 450 정도, 지금 상단을 560 정도. 지금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만약에 박스권을 이 강력한 박스권을 뚫고 나가게 되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강하게 나타날 흐름이 있다. 지금 이제 수급대죠. 어떤 모멘텀 지금 살아있죠. 그리고 장기 소외에 따른 재평가 작업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직은 그렇게 코스닥이 그 뭐 굉장히 부담스러운 정도까지 상승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거고요. 뭐 상당 기간 동안에 시장은 이쪽에서 좀 지배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결국은 이제 유가증권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에 좀 집중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충분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거기에 가장 탑픽은 수급의 특징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줄 수가 있겠네요. 정대인 멘토, 코스닥 강세 배경, 예. 향후 당연히 좋겠죠? 일단 뭐 향후 더 이 코스닥의 상승 추세는 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네. 일단 첫 번째로 코스닥의 펀드멘탈이 뒷받침이 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증권사들이 실적 예상치를 예상치를 종합해내는 코스닥 190개 기업들이 올해 영업이익이 좀 4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편 최근에 환율 변동이라든가 엔화 약세에 따른 그 코스피 대형주들이 좀 수출주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반면에 그래서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런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장사 대부분이 부품업체로 최근 글로벌 기업 부품의 납품을 확대하고 있고요. 엔화 약세라든가 환율 변동에서 덜 좀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과거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변동성이 확실하게 축소가 됐다는 거고요. 이를 증명하듯이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변동성도 줄었고 실적이 안정되면서 충분히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왕성한 식욕을 자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결국 근데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오늘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주범은 셀트론이 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LED 관련주와 그 다음에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 IT 기술주들의 부품주의 상승이 좀 두드러졌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쪽 계속해서 추가 상승 쪽으로 보십니까, 정대인 멘토? 예, 저도 지금 보시면 서울 반도체라든가 SK 브로드밴드, 뭐 파트론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 쪽이거든요. 그렇죠. 예, 서울 반도체는 뭐 LED고 지금 SK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도 그 방송통신 사업, 그 통신 분야 그 규모 확대 투자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차후에도 올라가는 놈이 계속 올라간다고 아무래도 지금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한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기관 투자까지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근 10년 동안에 저 바닥에서 어둠의 자식으로 남아있었던 우리 통신주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킨다. 이번엔 갈 것이다. 주도가 될 것이다. 엄친아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김명주 멘토, 통신서비스가 대규모 투자 소식,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영업이 뭐 악재다 뭐다 뭐 무료 통화다 이런 얘기 말이 많긴 한데 사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올 수 있는 매력,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강하게 이탈 안 나가고 있거든요. 통신주 쪽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시나요? 이제 저는 그 산업을 분석할 때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산업이 초기 산업이냐, 성장을 충분히 했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냐 없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네. 통신주라는 회사들은 특히나 무선통신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통신주들은 성장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먼저 결론을 내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핸드폰 가입자들이 지금 거의 3,700만, 4천만에 가까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신규 시장이 늘어나기는 좀 어렵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면 결국 그러면 통신 시장의 판은 결정돼 있는 상태에서 그 판을 뭐 SK가 많이 가져가냐, KT가 많이 가져가냐, 뭐 LG가 많이 가져가냐 그 싸움인데 결국 그 최근에 나왔던 게 이제 보조금 축소에 관련한 이익 모멘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통신 요금이 예를 들어서 뭐 7, 8만 원 하던 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가면서 12, 3만 원대가 됐고요. 대부분 통신 요금이 그러니까 ASP라고 하는 1인당 그 회사에 기여되는 단가가 높아졌던 거죠. 네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봐서 분명히 통신주가 최근에 실적의 모멘텀이 분명히 나온 건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반대편에서 뭐가 있었냐면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대규모 투자가 통신망을 깔아야 되는데 사실 3G망 깔 때에도 통신회사에서 5조에서 7조 정도의 자금을 풀었는데 지금 LTE망 까느라고 지금 한 5조 이상을 추가적으로 5년도 안 돼가지고 다시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결국 이러한 것들에 대한 비용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보조금 축소는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제 그 보조금 축소된 만큼 통신회사에서는 뭐 할 거냐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으로 쓸 거라는 거죠. 그러면 통신회사가 근본적으로 이익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아니라 제한된 이익 규모 안에서 나눠먹기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성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저는 그래서 이 통신주가 뭐 추세적인 굉장한 상승을 하는
예전 같은 어떤 통신 혁명이 생겨가지고 2000년도에 뭐 데이콘 같은 게 뭐 바닥에서 뭐 10배 올라가고 15배 올라가고 KT하고 뭐 그런 것들이 바닥에서 10배 올라가는 이런 흐름은 절대 안 된다고 보는 거고 결국은 이제 그런 모멘텀을 이용한 일시적인 상승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은 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방어적 성격에서 매수가 들어가는 거고 뭐 분명히 상승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성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 비중 축소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결국은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게 우리 김용준 멘토의 결론인 것 같은데 성장 모멘텀도 없다. 그리고 경기 방어적인 성격일 뿐이다. 그러고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요. 결국 이제 빅데이터 쪽으로 봤을 땐 오히려 통신주 쪽이 이렇게 규모를 확대했을 때 오히려 그 수지 장비 쪽이 나올 수 있는 빅데이터 관련주들을 보는 것도 좀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거 정도는 가능하다. 성장 모멘텀이.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우리가 피자 라지를 시키면 한 8조각이거든요. 그 8조각은 김용준 멘토가 2조각 드시고 SK브론이라 제가 LG 유프스라라 뚱뚱하죠? 대가리도 크고요. 그러니까 제가 3조각을 먹습니다. 정대희 멘토가 2조각을 먹고 이제 1조각이 남잖아요. 그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정대희 멘토. 결국은 시장은 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김용준 멘토와 통신주를 똑같은 의견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가치 성장 모멘텀으로 주가가 레벨업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예,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통신주는 말씀하셨듯이 방어주 차원에서 오늘 같은 경우 움직임이 나왔었고, 저는 그렇게 좀 반대로 보지 않고요. 성장 모멘텀이 아주 충분하다. 왜냐하면 뭐 이제 해외 진출 오늘 뭐 통신사 같은 경우서 더 이상 우리는 내수주가 아니다. 해외 사업 진출에 대해서 좀 부각하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KT 같은 경우는 몽골 재난 시스템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SKT 같은 경우는 뭐 터키, 인도네시아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고, 그리고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 웹하드를 좀 웹하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300억 원의 매출이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내수에서 포화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장 모멘텀을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정대희 멘토는 통신 자체가 국내 기업, 그러니까 국내의 포화 상태인 시장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피자판 싸움이 아니라 이것이 결국 해외 증시 쪽의 모멘텀에서 추가 상승 레벨이 간다. 두 분이 좀 강명하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김용준 멘토 같은 경우에는 성장 모멘텀이 좀 부재 속에서 결국 오히려 대안 쪽인 빅데이터 관련주 쪽에 좀 집중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정대 멘토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아니다. 해외 증시 쪽에 대한 모멘텀, 해외 시장 진출 부분에 기대감이 있다라고 서로 간에 좀 판이한 의견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슈 좀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화질 전쟁, 화소 전쟁 이러다가 다시 화소 전쟁이 된 것 같습니다. 갤럭시 S4에서 1,300만 화소. 야, 이 100만 화소 나왔을 때도 핸드폰 기다려서 샀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13배나 높은 1,300만 화소네요. 아이고, 저 같은 애들은 큰일 났네요. 얼굴 잡티가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카메라 모듈 관련주가 연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주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탑픽 종목으로 보고 계신 종목은 무엇인지. 정대희 멘토 1,300만 화소 카메라 모듈 싸움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장착이 되면서 어떤 시각으로 보는 게 좋을까요? 추가 상승 가능할까요? 추가 상승은 가능한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추격 매수보다는 좀 조정이 왔을 때 지금 뭐 갤럭시4를 관련해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너무 많이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따라가고 싶으실 텐데 아무래도 좀 조정이 나오거나 그리고 조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어차피 저번에 보셨듯이 갤럭시4가 공개하면서 잠깐 또 반짝했다가 다 죽어버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으니까 조정 구간을 좀 기다려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잡지 말고 눌림목 매수로 보자. 추세 이탈이 없는 눌림목 매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카메라 부품주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요. 당장 머릿속에 있는 게 볼까요? IM 있죠. 옵트렌텍 있죠. 나노스 있죠. 또 세코닉스 있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하이소닉도 있고요. 그중에 탑픽으로 꼽는다면? 저는 탑픽으로 꼽으면 두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세코닉스, 국내 카메라 공급 업체 중에서 앞면에 저화소와 후면에 고화소 렌즈를 모두 공급하고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메인 카메라죠. 주로 고화소 렌즈의 강점을 갖고 있는 그 디지털 옵틱 이렇게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정대희 멘토가 세코닉스와 그리고 디지털 옵틱을 탑픽으로 좀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김용준 멘토, 카메라 부품주 추가적인 상승
네. 갈까요? 이제 뭐 종목별로 차이가 있겠죠. 네네. 종목별로 차이가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1,300만 화소가 들어가서 이제 카메라 부품 쪽, 카메라 모듈 업체들이 실적이 무지무지 좋아지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그 효용 측면에서 여기서 더 늘어나봐야 얼마나 더 늘어나겠냐. 그러면 단가가 얼마나 더 올라가겠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럼 뭐 2천만 화소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게 과연 필요하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카메라 모듈 업체들, 부품 업체들 상당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삼성 쪽 자회사 중에서 그 일부 업체가 이제 특정 업체를 좀 말하기 좀 그러는데 그 사실 카메라 모듈 쪽의 사업을 이제 상당히 좋았을 때 그 호황을 내다가 결국 카메라 쪽이 안 좋아지면서 결국 그 사업부를 좀 정리를 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카메라 모듈 쪽의 원천 기술이나 관련 기술들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력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종목들이 과해도 좀 너무 과했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몇 종목만 좀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한번 네네. 볼게요. 지금 대표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파트런입니다. 네. 뭐냐면 직선이에요, 직선. 쭉 올라갔거든요. 바닥에서 10,000원에서부터 지금 딱 30,000원까지 3배 올라갔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요. 이야, 네. 예. 그리고 뭐 자화전자, 그리고 캠트로닉스. 네. 지금 이거 사서 뭘 벌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들이 주가가 충분히 반영됐고 약간의 그 슈팅 구간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결국 이쪽보다는 좀 다른 쪽에서 좀 봐야 된다. 지금 핸드폰 부품주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결국은 지금 이런 카메라 모듈 쪽의 그 경쟁력을 갖는 것도 이거는 결국 삼성에서 의사결정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업황이나 이 가격들이 확 변할 수가 있고요. 삼성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하청업체들이 순이익을 너무 많이 내게 되면 그 다음에 바로 가격 조정을 합니다. 가격 조정에서 단가 인하를 해버려갖고 이익을 줄여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이 내년까지 호황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김영주 멘토는 탑픽 종목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혹시 있다면? 지금 이제 새롭게 몇 개가 이제 그 추가가 되는데 이제 뭐 대표적으로 몇몇 업체들이 지금 새롭게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쪽에서 채택되면서 올라오는 업체들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업체들 정도는 지금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것이 아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충분히 반영돼 있던 종목들은 네네. 이제 크게 매력은 없지 않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좀 나왔던 게 이제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광통신의 그 단순한 임가공 쪽에서 네. 광통신이 이제 삼성전자와 합병되면서 이제 직납 형태로 이제 가면서 네네. 최근에 이제 파워로직스에 대한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재평가 작업들이 좀 있거든요. 아하. 예, 이런 것들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죠. 그렇군요. 예. 김영주 멘토 우리 교수님 얘기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렇게 아까 차트 보니까 저 바닥에 있었으면 그리고 지금 저 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면 라이징이었다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 저도 지금 했거든요. 여러분들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김영주 멘토는 기존 저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은 마지막 슈팅밖에 없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탑픽을 꼽자면 파워로직스를 꼽아주셨고 그다음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디지털 옵틱과 그다음에 세코닉스를 탑픽으로 꽂아줬다는 것 여러분 체크하시면서 흐름 매매 트레이딩 잡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